오늘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드세요? 저는 최근에 예전에 들었던 보험을 한번 살펴보려고 약관 같은 걸 살펴보고 있는데, 보험법이 워낙 많이 바뀌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보험이 과연 괜찮은 보험인가, 이거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괜찮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쉽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식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괜찮은 부분도 있기는 해서 요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험회사라 그러면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생명이랑 신체 같은 거를 담보로 한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보통은 피계약자의 물질적인 거를 담보로 한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하면 그러니까 신체, 사망이나 생존보험 같은 게 들어가고, 손해보험은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실비보험,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또 가입하는 재보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의 경계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해보험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이랑 신체 이런 거에 관련된 보험도 많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암보험이랑 심장, 뇌 이런 3대 질병에 대한 보험도 많이 설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쪽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회사들의 차이점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8% 정도 빠져 있고, 코스피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거 대비해서 지금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올 들어서 코스피가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보험회사들은 오히려 4.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기업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주식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주식의 고수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제가 보는 보험회사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뭐냐고 물으시면, 첫 번째로는 손해율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실비보험 쪽으로 보험회사들이 손해율이 높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비보험의 손해율조차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실비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병원에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검사도 시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5만 원 정도로 검사를 할 수 있었으면 20만 원 정도로 뻥튀기 시켜서 병원도 좋고 환자도 여러 가지 검사를 맡아보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회사들의 손해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혜택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과잉진료가 많이 일어나는 게 대표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인데, 그러니까 도수치료랑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를 20회 이상 받으면 이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손해율을 감소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전까지는 이 실비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 심사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실비보험의 손해율 127.9는 진짜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보험료로 냈고 역으로 127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보험회사들은 손해가 막심하겠죠. 실비보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거 말고도 약관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1세대 실비보험 같은 거가 등장하고 난 다음으로 계속해서 약관을 변경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보험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미 가입자들은 다 찼으니까 약관을 줄이면서 보장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해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약관을 변경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꼬시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물론 어떤 게 맞는 건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긴 할 거예요. 여튼 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면서 이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기부담금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거를 가입하고 사고가 났을 때 옛날에는 내가 부담하는 보험금이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1세대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도덕적 K가 조금씩 일어났었습니다. 내가 부담하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음껏 진료를 받고 과잉진료 상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기부담금 제도가 생성이 돼서
최저 자기부담금 뭐 20만 원이나 아니면 수리비의 20% 정도를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손해율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이제 내가 사고가 나면 상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수리하거나 병원을 가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내가 과실이 예를 들어 2대 8이 나서 내가 20%의 과실이 있다 그러면 내 보험사에서도 20%만큼의 부담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내가 추후에 받는 보상금이나 아니면 보험을 갱신할 때 갱신되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손해율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사고율 자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차선이 이탈하면 삐비빅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내 차도 브레이크를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줄어들게 되면 보험회사들의 손해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이제 사고가 전혀 없게 됐을 때 그때는 오히려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기는 하지만 뭐 요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당장 봤을 때는 기능이 좋은 차들이 나오면 손해율이 줄어들 수 있다.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손해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공유 자동차가 오히려 많이 생기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죠. 개인 차들을 운영을 하지 않을 거다. 집집마다 개인차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공유 차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사고가 많이 안 나니까 손해율도 줄어들 수 있다. 뭐 이거는 완전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비보험도 오르겠죠, 당연히. 여튼 보험회사들은 최근에 손해율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운용 수익률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많이 높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어요. 보험회사들은 대표적으로 은행주들과 마찬가지로 고금리일 때 이 금리에 대한 특혜를 많이 받는 주식입니다. 예전에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로만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보험료를 받아서 이거를 투자를 합니다. 보통은 채권 투자를 하는데, 채권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이자를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환경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장기 자산 쪽에 편입을 많이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장기 채권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고,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채권 수익률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용 수익률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보험회사들은 상당히 배당을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해요. 특히 삼성그룹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를 보면 현금 배당 수익률이 6.1%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주는 배당이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6.47%나 줍니다. 현대해상은 5.96%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안 올라도 이렇게 배당만 매년마다 먹어도 진짜 괜찮은 수익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들한테는 RBC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RBC 비율이라는 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내가 고객한테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대비해서 순자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RBC 비율이 높으면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자산을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서 채권 금리가 지금처럼 오를 때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근데 이 RBC 비율에서 분자에 있는 게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는 RBC 비율이 떨어지겠죠. 즉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 RBC 비율을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회사 전체의 RBC 비율이 208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의 순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이 RBC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 채권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RBC 비율이 떨어지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RBC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금리라는 거는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언젠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RBC 비율도 결국에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길게 보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지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보험회사들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장기간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물가 상승 때문에 이렇게 올랐지만 장기간을 걸쳐서 보면 추후에는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죠.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보험회사들이 이 저축성 보험 설계를 많이 했었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20년이나 30년에 걸쳐서 뭐 7%의 확정 금리를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저축성 보험이. 근데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고정금리라는 거거든요. 이 고정금리 6%짜리 마이너스가 30년치 예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과거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때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이 고정금리 6%는 30년 뒤에 내가 한 방에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확정금리인데, 근데 보험회사들의 수익은 변동금리죠. 이 변동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상황은 보험회사들한테 상당히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고, 보험회사들은 장기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국내 장기 채권 시장 규모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 노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환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것도 주의를 해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경기 위축에 대한 시그널로 보는 10년-3개월 국채 수익률을 보면 최근 들어서 0% 미만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위축의 가능성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보험회사들은 저금리 상황에도 안 좋지만 저성장 사업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보험료를 오히려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보험회사들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돈을 안 쓰는 게 뭐 내구재,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쪽도 있기는 하지만 보험도 가입을 안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내가 돈을 못 버는데 보험을 막 가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이것도 한번 보험회사를 내가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은행이나 증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도 마찬가지로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이 금융기업이 나라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배당금을 줄여라, 그리고 예대금리 마진을 어느 정도만 가져가라, 대출금리를 많이 올리지 마라, 보험료도 올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개입을 하거든요. 최근에 서울이랑 포항 쪽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차 침수된 게 많아서 자동차 보험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오히려 최대 2%까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다뤘는데, 최근 들어서 보험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해요. 코스피가 20% 빠진 거 대비해서 지금 보험회사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올해 연말에 거의 한 6% 정도의 배당금을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이만한 기업들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손해율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랑 운용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쪽 보험회사로도 한번 생각해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본다 그러면 보험회사들을 내가 성장산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저성장 기조 때는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고정금리로 20년 뒤, 30년 뒤 내야 할 부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거든요.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도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보험회사들도 배당금도 많이 늘리고 한번 여러 가지 따져보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된 유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